엘비스는 3살 때 아버지가 수표 위조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면서 일찍이 가족의 가장이 된 어머니와 함께 강화 인근의 시골 마을로 이사합니다. 그곳은 목화 농장이 발달해 일감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고 노동자들 사이엔 구전으로 전해지는 통곡조 같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엘비스가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이기도 어려웠지만 늘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힘든 나날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엘비스에게 음악이 곧 삶임을 자연스럽게 각인시켰습니다. 6살 생일, 어머니는 자신의 쪼들리던 형편에도 불구하고 엘비스에게 통기타를 선물합니다. 낡고 긁힌 기타였지만 엘비스는 그 순간이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타 소리에 맞춰 흥얼거리던 엘비스의 목소리는 아직은 서툴렀지만 귀를 기울이면 흑인 교회에서 듣던 블루스와 가스펠의 향취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음악가의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자 엘비스는 각종 재능 경연대회와 오디션에 도전했지만 연거푸 낙방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했던 탓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노래만 부를 뿐 어떻게 관객과 호흡해야 할지 몰라 긴장에 사로잡히기 일쑤였죠. 실망감이 쌓여갈 때마다 묵묵히 뒤에서 뒷바라지해준 어머니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고였습니다. 어느 날 엘비스는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직접 음반을 녹음해 어머니께 드리면 그동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돈이라곤 거의 없는 탓에 엘비스는 동네 레코드 가게 사장에게 다가가 제 노래를 녹음해서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단돈 얼마라도 좋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레코드 가게 직원들은 전형적인 백인 청년으로 보였지만 기타를 튕기며 부르는 엘비스의 노래를 듣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흑인 창법 특유의 애절함과 파워가 공존하는 당시로선 전혀 새로운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에게 전달된 손편지에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소리에 반해 어머님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엘비스에게 녹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엘비스는 낮에는 트럭 운전수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폐허처럼 낡은 무대에서 밤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모은 용기와 끈기로 완성한 첫 자작곡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담담하게 부른 가사와 기타 선율이 조화를 이루는 발라드였습니다. 녹음된 레코드가 라디오에서 처음 흘러나온 날 방송 시간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 청취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백 통의 청취 요청 전화가 빗발쳤고 레코드는 금세 매진되다시피 팔려나갔습니다. 레코드 가게 사장 역시 당초 비장의 카드로 생각했던 음반 발매라는 무기가 이렇게까지 통할 줄은 몰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기에 사람들은 엘비스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청취자들은 목소리에만 반해 그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뿐이었죠. 그러던 중 녹음 현장을 우연히 지켜보던 레코드 회사 직원이 엘비스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사장에게 사진과 함께 메모를 보냅니다. 이 청년을 꼭 발라드의 차세대 스타로 키워야 합니다. 사장은 이 메모를 받고 즉시 엘비스에게 연락을 취했고 1년 만에 정식 계약 제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계약 제의는 단순히 음반 발매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엘비스를 전국으로 소개할 대형 이벤트와 공연, 심지어 라디오쇼 진행까지 제안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는 연락을 받은 엘비스는 고민 끝에 트럭 운전대를 내려놓고 음악에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1팍, 아직 무명의 트럭 운전수였지만 어머니의 미소와 청취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그를 음악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엘비스의 첫 녹음과 라디오 데뷔, 그리고 레코드사와의 운명 같은 만남은 그가 전 세계의 아이콘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20 남짓한 나이에 엘비스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소리와 퍼포먼스를 준비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비스는 본격적인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갔습니다. 첫 번째 라디오 히트곡이 입소문을 타며 팬층이 넓어지자 레코드사 사장은 엘비스를 지역 축제 무대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공연에서는 관객석이 가득 차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은 놀라움과 환호를 섞어 보였습니다. 낡은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파워풀한 창법과
기타를 메고 보폭을 넓히며 리듬을 타는 퍼포먼스는 당시 어느 무대에서도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첫 공개 공연 날, 엘비스는 무대 중앙에 서서 느리게 시작되는 발라드를 일순간 록앤롤의 빠른 비트로 전환시키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기타 스트로크가 빠르게 변주되자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들썩였고 곧 무도회장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사방에 퍼져 이 젊은 백인 청년이 흑인 리듬을 이렇게 과감히 소화한다니 하는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 소문은 인접 도시들로도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 라디오 방송이 엘비스의 퍼포먼스 장면을 녹음해 틀었는데 청취자들이 한밤중에도 전화가 끊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노래를 언제 다시 틀어주나요? 어떻게 이 목소리를 이렇게 강렬하게 낼 수 있죠? 라는 열띤 반응이 이어졌죠. 그 덕분에 엘비스는 단번에 지역 스타에서 주목받는 신예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신문사 칼럼니스트들은 흑인 음악 흉내내기라며 혹평을 쏟아냈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이 이런 춤을 따라하면 타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백인 사회에서는 정숙한 발라드와 단정한 무대 매너가 미덕으로 여겨지던 터라 엘비스의 격렬한 골반 움직임은 외설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열광은 식지 않았습니다. 특히 10대 소녀들 사이에서는 엘비스 춤 따라하기 붐이 일어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등굣길에 그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다녔습니다. 그의 공연이 열리는 극장 앞에는 자정에도 줄을 선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차츰 레코드사에서는 엘비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공식 프로모션 사진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촬영 당일, 엘비스는 무대에서 볼 수 없던 차분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카메라 앞에서도 거친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한쪽 다리를 의자에 올린 채 허리를 살짝 틀어 보였습니다. 깊은 눈화장과 진한 립스틱은 라디오로만 알려진 목소리와는 다른 파격적인 비주얼 엘비스를 완성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공식 사진이 신문 전면에 실리자 그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시기에 엘비스는 매니저 톰 파커와 계약을 맺습니다. 톰 파커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엘비스만큼은 군대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며 전국 순회 공연과 라디오쇼, 음반 판권까지 독점하려 했습니다. 파커는 엘비스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한 돈은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그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수입의 50%까지 를 둘러싼 논란은 엘비스의 주변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비스는 자신의 음악과 퍼포먼스 혁신에 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배치를 실험하고 각종 음향기기를 직접 조작하며 사운드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역설적으로 애절하게 시작된 발라드를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전자기타 솔로로 돌변시키거나 자연스러운 회절음을 살리는 방식으로 준 라이브 효과를 극대화했죠. 이러한 실험 정신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혁명가로 만들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더욱 과감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대 위에 설치된 삼각대 의자를 타고 올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독특한 에코가 더해져 관객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공연 도중 슬로우 템포 곡에 갑자기 랩 비트와 함께 춤을 섞어 넣어 그가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님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어 발표된 두 번째 앨범은 비틀즈가 등장하기 전까지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고 그의 영화 데뷔작 러브 미 텐더 역시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르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영화 제목부터 노래 제목을 따서 바꿔야 할 만큼 엘비스 효과가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영화 속 그의 댄스 장면은 마치 뮤지컬 한 편을 보는 듯했고 관객들은 스크린 앞에 앉아 숨죽인 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성기가 절정에 달했던 그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1958년 징집령이 내리자 미 육군은 엘비스에게 특혜를 제안했습니다. 방탄조끼를 제공하고 방송 출연을 보장하며 숙소까지 마련해주겠다는 파격 조건이었죠. 하지만 엘비스는 내가 할 법한 건 대중을 위한 쇼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동료들과 똑같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라며 일반 병사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서 그는 수많은 동료 병사와 어울리며
장교들이 권하는 특혜 대신 진정한 미국 청년으로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간염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긴급 휴가를 받아 곁을 지켰으나 끝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내가 살아온 전부라며 흐느끼던 엘비스의 모습은 언론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장군과 병사들은 그를 애국자이자 상실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였고 이전의 논란은 사라졌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그는 비행 아침이면 방송에 출연해 노래를 불렀고 라디오 차트 역주행 기록을 세우며 또 한 번의 기적을 일궜습니다. 전역 후 돌아온 그는 전 세계 순회 공연을 꿈꿨지만 매니저 톰 파커는 해외 공연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비자 문제와 파커의 보수적 태도가 겹치면서 엘비스는 북미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의 국제적 영향력은 비틀즈에게 조금씩 잠식당했습니다. 결국 톰 파커와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엘비스는 음악적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카지노 무대에서 매일 2번씩 공연을 하며 노름 빚을 갚아주기도 했고 과도한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빛났습니다. 후에 그는 어떤 매니저도 내 예술혼까지 장악할 순 없다고 회고했죠. 이처럼 엘비스의 인생은 찬란한 성공과 극한의 시련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가 매니저를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과 말년의 예술가적 재발견 과정을 중심으로 계속됩니다. 엘비스는 전역 후에도 음악과 무대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니저 톰 파커와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을 줄곧 미뤄온 파커의 보수적이고 독점적인 경영 방식은 엘비스의 예술적 욕구와 충돌했습니다. 결국 엘비스는 파커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67년 그는 내 음악과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내게도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당시 연예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법정에서 엘비스 측 변호인은 파커가 공연 영화 음반 수익의 절반을 과도하게 요구하며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파커 측은 내가 그를 스타로 키워냈고 모든 투자를 감당해왔다며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재판 결과는 결국 양측의 화해 권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파커가 일정 부분 수수료 비율을 조정하고 엘비스의 해외 공연 권한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으며 엘비스 역시 자녀 수수료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파커와 재계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당장 스케줄이 밀려있던 엘비스에게는 해외 투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968년 엘비스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도시를 도는 대규모 투어를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런던 HMV 홀에서의 공연은 매진 사례를 기록했으며 무대 위에서 긴 재킷을 벗어던지고 가죽 바지 차림으로 선보인 첫 록시의 공연은 당시 영국 언론이 역사에 남을 쇼라 평할 만큼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투어의 성공으로 엘비스는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엘비스의 건강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공연과 영화 촬영으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진정제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969년 발표한 앨범 From Elvis in Memphis는 비평가들에게 극찬을 받았지만 무대 뒤 엘비스의 모습은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리는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시대 다른 아티스트들이 자유로운 창작과 실험 정신을 펼친 것과 달리 그는 매니저의 스케줄 통제 아래 끊임없이 공연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점점 연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엘비스의 음악 스타일은 시대 흐름에 비해 보수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색깔을 잃고 싶지 않다며 재즈와 컨트리, 가스펠을 혼합한 자신만의 길을 고집했지만 젊은 팬들은 점차 비틀즈, 롤링스톤즈 같은 밴드 사운드에 매료되었습니다. 1972년 개봉한 영화 엘비스 온 투어는 흥행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엘비스가 주연한 후속작 역시 흥행 참패로 돌아가는 등 그의 영화 커리어는 점점 내리막을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비스는 콘서트를 통해 라이브의 황제라는 명성을 유지했습니다. 1973년 라스베이거스 스타덤 공연에서는 화려한 스테이지 의상과 함께 오리지널 히트곡 메들리를 선보였고 이 무대는 TV 생중계로 방영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거듭될수록 몸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1974년 엘비스는 잇따른 과다 복용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일부 팬들은 음악계가 이 위대한 예술가를 돌보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이후 엘비스는 공연 횟수를 줄이고 건강 회복에 전념하려 했으나 매니저 파커는 다시 수익 악화를 이유로 공연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엘비스는 내부적으로 갈등하다 결국 다시 무대에 올랐지만 1976년 라스베이거스 공연 중에는 숨이 가빠져 간헐적 무대 중단을 겪었습니다. 1977년 엘비스는 가수 배우로서의 전설적인 커리어를 되돌아보며 녹음 스튜디오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곡들은 예전처럼 활기차진 않았지만 깊은 감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 뮤지션들과 함께 녹음한 가스펠 트랙과 어쿠스틱 블루스 트랙은 엘비스가 원래 음악에 쏟았던 순수한 애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던 그는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말년에 접어들었습니다. 1977년 8월 16일 엘비스는 그가 애정했던 그레이스랜드 저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소생하지 못했고 향년 42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식 부검 보고서는 심장마비를 원인으로 만성 신체질환과 위약품 과다 복용이 복합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는 엘비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에 빠졌고 팬과 동료 뮤지션들은 애도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장례식은 8월 18일 멤피스 포레스트 힐즈 뮤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수만 명의 팬이 줄을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사랑해요, 엘비스라는 현수막이 묘역을 뒤덮었습니다. 대통령 비공식 추모 메시지와 동료 아티스트들의 헌정 공연이 이어지며 엘비스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에도 엘비스의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앨범은 지속적으로 재발매되어 빌보드 차트에 다시 진입했고 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수없이 제작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그레이스랜드가 국립역사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엘비스가 남긴 유산을 체험합니다. 음악사에서는 여전히 로큰롤의 왕으로 불리며 그의 가사와 무대 매너, 혁신적인 사운드는 수많은 후배 뮤지션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은 엘비스의 음반을 듣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엘비스가 없이 내 인생도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엘비스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있습니다. 라디오 DJ들은 여전히 이 시간에는 엘비스의 클래식 히트곡을 전해드립니다. 라며 그의 노래를 선곡하고 인터넷 스트리밍 차트에서도 그의 곡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이런 현상은 그가 남긴 불멸의 목소리와 순수한 예술혼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23살에 데뷔해 42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전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대의 아이콘을 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은 그의 음악과 무대, 영화 속 모습은 앞으로도 수없이 회자되며 새로운 세대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할 것입니다. 엘비스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 그 자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